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 현안이 쌓이게 됐는데요. 내일로 예고된 전국 의사들의 총궐기 대회를 비롯해서 유정개발 의혹과 최혜병 특검법 발의 등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저치 대표가 출연하니까요. 꼭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더위하고 네. 여의도 국회하고 똑같고 서민 경제는 얼어붙었고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러한데 이게 대통령 잘 못 봤어 이렇게 된 거. 지난 금요일에 제가 법사위 이렇게 그 회의를 보다 보니까 유독 우리 의원님이 최근 들어서는 정말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이제 제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 뭐 유튜브로 보시고 또 생중계를 많이 해가지고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고참이 돼가지고 그러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공수처나 감사원 이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적할 만하다 해서 저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나빠요. 그리고 특히 최달령 감사원 사무총장인가요? 네, 이분이 네. 특히 아주 그냥 그 진땀 쏙 빼게 혼나던데 좀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뭐 저도 감사원에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고초를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전 사무총장이 자다가 그 뉴스를 보고 너무 흥분해서 경노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상병 이것은 디올백 이것은 경노할 일이 아니냐. 왜 감사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감사 착수한 지가 언제인데 발표하라고 하세월이잖아요. 지금 뭐 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되는 것은 안 하고 야당에 관계되는 건 문재인 정부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극심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지금 7월 17일이면은 최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확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8월 초까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한테는 나오자마자 압수수색을 해서 다 핸드폰 가져가고 포렌식 다 하더니 과연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하고 우즈벡에 가 있는 장관하고 통화한 것은 확보했느냐? 그리고 이종섭 장관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현 신원식 장관도 수십 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을 확보해야만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하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확보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두 기관에 대해서 좀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8월 2일 날 우즈벡에 이종섭 장관이 가 있을 때 대통령이 개인 전화 3번을 전화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도 국회 법사위에서 금요일에 입법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종섭 장관 그리고 뿐만 아니고 유재은 관리관, 임성근 사단장 다 나온다고 하대요? 12명을 증인 채택을 해놨어요. 네. 그중에서 21일 날입니다. 청문회가.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출석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현 장관들 연락이 올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 법무부 장관, 네. 국방장관.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 민주당끼리 간담회를 가져서 만약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구인장을 발부해서 잡으러 갈 겁니다. 잡으러 가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스스로 가겠다. 아, 직접 본인이 가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행명령 발행했으니까 잡으러 가야죠. 네. 그리고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출석한 증인도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위증 뭐 선서하고 하기 때문에 네. 위증 처벌도 받고 청문회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얼마나 받는지 보니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벌이에요. 이게 그냥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불출석도 당연히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네. 돼요. 네, 나와야 될 응당 의무도 있을 뿐더러 나와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국회가 보니까 개원을 하고 나서 뭔가 좀 활발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특문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원구성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오늘까지 이제 2달이 그렇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할 때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선거를 부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이 구성된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 된 곳은 지금 활발하게 굴러가고 있죠. 굴러가고 네. 있어요. 그런데 7개 상임위원회는 아직도 국민의힘에 배당돼 가지고 들어와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곧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를 넘기면은 이번 주 내에 우원식 의장이 사회를 봐서 7개 상임위원회도 민주당 몫으로 차지한다. 네. 그래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면은 다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그래서 의원총회만 여러 거 자기들끼리 토의해서는 안 되겠었던지 오늘 결정이 민생 현장에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민생 현장 어디 가는 겁니까? 아니 민생 현장을 네. 가더라도 자기들은 과반수도 안 되고 구성이 안 되잖아요. 네.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은 민주당 공식적인 합법적인 상임위원회는 거부를 하고 있고 거기 소위 뭐 특위 네, 특위입니다. 이런 곳에 특별위원회로. 가서는 설명을 한다는데 그건 옳지 않죠.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11개 위원회 말고도 7개에서도 지금 청문회가 필요한 곳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7개 상임위원회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당장 그 정무위원회 같은 데도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당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종결을 하니까 불러서 우리 청문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네. 해야죠. 권익위원회는 네. 정무위 소속인데 우리 정보위원회도 지금 현재 대북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떠한 일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정보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저희도 오후 2시에 저도 거의 회의 갔다 지금 오는 길입니다만은 민주당 정보위원끼리 간담회만 하고 온 거예요. 아 정부에서 이렇다 설명은 듣지 못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만약 이 원장이 선출되면은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되는데 그 정보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뭐 국토교통위원회 이러한 것들은 전부 국민의힘에 네. 배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이번 주 내로는 반드시 구성해서 모든 국회를 정상화하자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방침이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끌고 가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지난주에까지는 네. 더 기다려보자 했지만은 이번 주에는 사회를 안 돌 그런 구실이 없게 될 겁니다. 아니, 보셔야죠. 근데 보니까 부처 장차관들이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특위 회의는 만약에 가고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합법적이지 예. 않죠. 그 제가 불출석의 죄를 이제 국회 증거검증 보니까 실제로 안 나온 사람뿐만 아니고 안 나오게 교사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글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 하면은 네. 그렇게 불출석 해버리면은 어떤 제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 청문회 또는 인사 청문회 이런 걸로 청문회를 의결을 하면은 거기에서 증인 채택을 하거든요. 네. 또 참고인 채택을 하기 때문에 장관들이 증인 채택을 거부할 수는 없죠. 안 하면은 동행명령 네. 구인하러 가는 거죠. 안 하면 또 벌 받고요. 예, 예. 벌 받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익위가 이렇게 종결 처분을 이렇다 할 근거 없이 하다 보니까 김건희 청문회를 만약에 정무에서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안 나오면 똑같은 절차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덫에 걸린 것 같은 예.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글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일부 우리 사람들이 민주당 즉 국회의 입법 독주다. 입법 독재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법 독주, 입법 독재를 하게 만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가 국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김대중 대통령과 한 10분, 15분 무건 대화를 해요. 아 마음의 대화를요. 네. 현안이 이게 있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지혜도 생각하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지금 일촉즉발인데 대통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 환청처럼요. 생생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라. 그래도 안 되면 투쟁해라 해서 제가 2년간 설득 투쟁을 했지만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랬더니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회의 합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라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를 오히려 규탄해서 빨리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론이 환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의혹들도 다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순방을 가기 전에 그 유전 개발 문제를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관련 내용 제가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석유공사에서 이제 시추공을 뚫는다고 하면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금 경향신문이 잘 보도를 했던데요. 2023년 네. FGO하고 실사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6일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시추하자 하고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6월 3일 날 자다가 봉창 때리듯 유전 로또 석유 난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1호 국정 브리핑으로요. 그렇죠. 1호 국정 브리핑으로. 로또라고 하는 것은 빠질 때도 있지만 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 로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석유공사가 처음 발표는 11조가 매장 혹은 이익이 날 수 있다. 11조의 석유가. 그랬는데 100일 사이에
대통령께서는 11조가 석유공사를 얘기한 것을 2262조라고 뻥튀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향신문에서도 이 석유공사 액트 GEO 뭐 네. 자문회사 자문회사. 이런 네. 카르텔이 지금 맞습니다. 형성되고 네. 있는데 이걸 당연히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5천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심사를 해야지만은 만약 석유공사에서 별도로 기체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회에서 막아줘야죠.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지금 산자위원회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안정해졌죠. 때문에 네. 지금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국민들이 잘못하면은 눈 뻔히 뜨고 내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민주당이 왜 그것이 입법 독주고 입법 독재냐 이거죠. 이것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가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정조사를 할 것, 청문회 할 것이 정말 산적해지고 쌓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망이나 요구도 국회를 빨리 가동해서 그런 의혹들을 걷어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네. 지금 세수가 56조가 펑크 났는데 지금 보십시오. 종부세, 상속세 없애고 조정하자. 여기에다 금투세, 이복현 금감원장이죠. 네. 뭐 상속세, 배임죄 뭐 폐지 얘기 배임죄?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배임죄 같은 것은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말하기 전에도 국회에서 또 과연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의돼 왔어요. 그런데 이 1년에 이러한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만회를 위해서,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재벌한테 특혜를 주면서 지지를 끌어올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 대출받은 자영업자, 식당, 영세 소상공인, 농어촌, 어민들, 농민들 얼마나 이자가 올라가서 지금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탕감하고 살릴 수 있는 건 하지 않고 결국 부자들 감세를 통해서 인심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종부세도 상속세도 국회에서 따져가지고 필요하다면 하자 이거죠. 그 세법을 개정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세법을 개정할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야권 우리예요.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뻥뻥 꼭 유전 로또 사듯 하루에 하나씩 로또 발표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열렸고 전장이 이제 개시하다 보니까 그 의원님은 늘 이제 요주의 인물이신 게 그 청문회든 상임위 자리든 핵폭탄급 제보를 하나씩 이제 받아서 터트리시는데 그런 기운들이 요즘에도 좀 있습니까? 많죠. 우리가 지금 이번 네. 금요일 날 청문회도 우리 보좌관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잡아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싸워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도대체 미국 보세요. 미국 시민 4명 중 1명이 25%가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조롱말이 누가 돼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말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방향을 못 잡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지금 보세요. 해외 순방 갔다 어제 오셨지만 네. 거기 뭐 사업 유치했다는데 그 코레일 열차 수출했다는데 이건 이미 6개월 전에 그 기업이 계약했다죠? 뭐 네. 발표했다죠? 그런 거고 거기다가 또 자금 조달도 자금 조달 2,700억을 하고 오잖아요. 물론
그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그 나라에서 좀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고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농민, 어민, 식당,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다 죽어가는데 여기는 보지 않고 이렇게 가서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일요일에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눈덩이인 것 같습니다. 그 뭐 현안 아닌 게 없어요. 눈만 뜨면은 터지는 거죠. 아니 그 중에서 특히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남북 관계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양국이 충돌할 경우에 자동으로 간섭하는 형태의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한미 군사 동맹이 뭡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삼부자 세습 정권은 교묘하게 구소련,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해서 여기서 빨아먹고 여기서 받아먹고 이게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죠. 네.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몇 번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마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우회 수출을 했건 많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당연히 북한에서 사갔죠. 네. 그래서 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보실장이니까 네.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모든 무역 거래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외교를 잘해라.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기술 지원과 경제 협력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러한 무기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인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봤던 요인들이 1번이 외교, 2번이 의대 증원 뭐 확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건데 그런 긍정 변수들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긍정 변수는 한일 외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 역사를, 우리 위안부를,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특히 남북 관계 이건 어렵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7, 80년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말만 잘 들으면 우리는 다 잘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미국 말만 들어가지고 일본하고 저렇게 인도 태평양으로 갔지만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중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요하고 다 EU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제가 그 우리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대북 전단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게 좋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보내라는 네, 거예요. 마음껏 날려라 이렇게. 마음껏. 예, 그래서 네. 그 헌재 사무처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이 옳다고. 아무튼 이런 그 여론을 곡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치 외치의 위기다 보니까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전직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들을 불러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더라고요. 저도 갔죠. 네, 의원님 네. 가시고 좀 어떤 얘기 해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좀 늦게 갔다가 일찍 나왔는데요. 저희 법사위가 있었고 네. 의원총회가 있었고 또 방송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것을 해서 공치, 협치의 정치를 하지 않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5060의 구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70화구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정체성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런 개헌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가 자기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하겠는가 이런 부정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래서 반론을. 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제가 그러한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렇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이 한 분만 변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변하면은 최상봉 특검도 되고 김건희 특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임기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그걸 지금 우선 먹기는 꽃감이라고 그건 뭐 안 먹고 말이죠. 안 하고 있으면은 임기 끝나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큰 일 터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자리에 있는 다양한 정부를 달리하는 비서실장이 많이 계셨는데 대체로 그런 비슷한 쓴소리를 많이 해주신 겁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늦게 갔기 네. 때문에. 그 혹시 비서실장은 그나마 그래도 그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래도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만한 얘기도 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뭐 다양한 정부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서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말을 아끼는. 아끼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그 연임 발표를 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언론 보도만 보면 오늘 이제 당원 당규도 중앙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장벽들도 이제 사라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거라는 게 어차피 당 대표도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적인 거고. 네. 근데 과연 혼자 나오는 게 이게 보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총선 후에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중앙위원회 회의에 저도 전자투표를 했지만은 저는 제 의사를 충분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고 중진 의원들 얘기에서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론이 결정되면은 따르는 것이 정당인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과연 누가 8월 전당대 당대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민주당의 순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특히 외부에서 이제 비판하시는 사람들은 그 쌍방울 대북송금 추가 기소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연임이 혹시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동일한 법원에서 거의 동일한 사건을 다른 판사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특검 무죄를 했는데 또 다른 판사는 유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몇 번 거론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판결문에 거론되면은 검찰에서는 인지 수사를 하든지 그냥 기소를 하는 게 관례예요. 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도 거론되고 네. 주가 조작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윤석열 검찰이 주가 조작 수익이 22억이다. 이런 보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면은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느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고 영부인은 지키느냐?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물어봤었으니까요. 네. 묻는데 과연 800만 달러, 1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우리나라 기업인 누가 한 번도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선뜻 내주겠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자리에서 전화 한번 통화했다. 이재명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정치인들이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 전화 바꿔주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고 제가 생각하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난주 현안 질의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가 배당됐다고 하면은 뭐 전산으로 배당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재판장은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 재판장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고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희대의 그런 조작 수사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그 애완견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언론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 표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화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치나 인생이나 적을 극소화하고 우군을 극대화하는 게 정치인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딱 특정한 언론 하나만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없었는데 덜했는데. 조금 거시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최근에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랑 이제 예전에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했던 분들 뭐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김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이라 단체도 만들고 뭔가 좀 그 당대표나 지도부를 향해서도 뭐 쓴소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네. 건강한 민주당이죠. 다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네. 대표만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당대표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오늘 또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10%포인트 앞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돼야 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저도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가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죠. 이것이 건전한 민주당이지 그렇게 all the president면 모두 대통령 사람들이면 되겠어요? 맞물려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기정사실 돼 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되지 않고는 못 나올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즉 비윤의 길을 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네. 나오면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당 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지금 2대 8인데 당신 8, 민심 인데 예. 당선이 이철규 의원 오늘 묘한 얘기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재밌게 이거 나와봐라. 예. 아직 모른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국민의힘은 권력자의 순응하는 DNA가 있고 민주당은 저항하는 DNA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지금까지 못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부로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되지만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나경원 안 될까요? 아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셔서 잘 참고해서 향후 한 달 어떻게 굴러갈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되면 땡큐. 진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감사한 카드입니다. 그 옛날에 한나땡이라고 그랬었는데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 한대 땡이라고 말씀하신 땡, 겁니다. 예, 왜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좋은 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실패한 분 아니에요. 총선 참패하고 반성도 없이 또 그 능력으로 봐서 나오면은 우리는 땡큐죠.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늘 그렇지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변희대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